예, 안녕하십니까. 난리지큐브의 김학군이라고 합니다. 방금 사회자분이 회사 소개할 때 날라리 큐브로 깜짝 놀랐습니다. 난리지큐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패러다임 변화와 기업 한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오늘 아침 신문인데요. 신문에 어떻게 났냐면 이번 태풍이 왔는데 우리 어제 코미디에 보면 너무 단락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글 코리아는 재택근무를 했고 우리나라 네이버 직원들은 저는 출근했다 라는 기사가 일면 기사로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또 역시 코미디에서 왜 이럴까요? 이런 좀 내용이 오늘 제가 예전에 제가 기업의 연구소에 쭉 근무했을 때는 제가 그 회사 생활밖에 몰랐는데 제가 막상 이제 회사를 하면서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고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객사 저희가 이제 한 200여 고객사를 거치면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낀 거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변화와 그다음에 어떤 기업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이상기업 결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패러다임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볼 거는 농경사회 때는 기계라는 매개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 갈 때는 컴퓨터라는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사회로 갈 때는 네트워크라는 매개체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이 사회는 나중에 학자들이 뭐라고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사회라고 그러겠죠. 감성사회라기도 하고 행복사회니 말들이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누군가가 정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변화는 통신의 변화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80년대 말로 집에 전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고고조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부의 상징. 근데 이제는 시티폰, 삐삐를 거쳐가지고 스마트폰의 시대로 급격히 한 3, 40년 만에 변했죠. 그 다음에 구멍가게입니다. 이 구멍가게도 사실은 지금은 뭐로 변했습니까? 편의점, 마트로 변했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마트, 편의점은 주인은 진열만 해놓고 손님이 노동을 다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거 다 담고 담다가 보면 맥주 사러 갔다 오지도 안 사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방식으로 변했는데 재미를 보는 거는 업주들이죠. 1인당 매출이 구멍가게들보다 한 사람이 사가는 양이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또 있었고 또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의 변화 10만이 추억의 여름이죠. 근데 지금은 네이버, 다음 구글, 페이스북 이렇게 이제 많은 진보가 불과 한 30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일상의 변화에서의 가장 큰 시사점은 뭘까? 라고 봤을 때는 크게 보면 아까 패러다임 변화에서 기계, 전화기, 컴퓨터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어떤 보이는 거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삽질하다가 기계가 나와가지고 기계가 대신해주고 이런 보이는 것의 변화였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어떤 생각이나 방식, 지식의 어떤 변화 이런 패러다임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사하는 거는 이 변화한다는 거를 변화가 있다는 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강물 흐르는 방향과 같이 수영을 하면은 쉽게 멀리 갈 수 있듯이 변화를 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분류입니다. 이 기업 분류를 재미나게 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 그러면은 4가지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지속 발전한 기업, 또 하나는 새롭게 성공한 기업, 세 번째는 없어진 기업.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은 기업이 있더라고요. 무릎 기업. 시간 관계상 무릎 기업은 있는지 없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기업들이 기업의 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 발전한 기업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신문에 이런 게 하나 났어요. 우리나라에 30년 이상 지속 성장한 국내 기업들을 서울대 조도순 교수님 팀이 이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
이 중에 이제 회사들은 여기 쭉 나와 있죠. 근데 이 회사들의 가장 그 지속 발전한 기업의 그 세 가지 포인트는 훌륭한 CEO가 오래 근무를 했다. 그 다음에 그 효율적인 항공이 직원들한테 적용이 됐다. 그 다음에 진짜 사람을 중요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세 가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꾸준하게 실천해서 그 회사가 이런 문화의 회사로 될 수 있게 했다는 그 포인트가 가장 큰 시사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성공한 기업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이런 회사 사업도 그렇고 회사 자체도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의 참여, 그 다음에 직원들의 참여, 이런 거를 유도하는 형태의 회사들이 신용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뭐 갖출 거는 다 갖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참 이상한 기업이라는 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NC소프트 같은 회사에 원래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그룹웨어라는 회사였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은 유명한 게임을 하는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근데 이 변신이 CEO가 변신한 게 아니고 직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 노력,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인해서 회사가 탈바꿈됐다는 이런 사례. 그러니까 결국 직원들의 어떤 힘이 존재를 하는 회사들이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일반 기업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 식의, 그러니까 오너와 대표의 어떤 판단에 많이 의존하는 기업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 기업이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시되는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의리 있는 직원들을 제일 그 롤모델로 삼죠. 근데 이렇게 이상한 기업이라고 지칭되는 기업들은 딴 게 아니고 그 임직원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직원들의 롤모델은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 소신껏 권한을 갖고 주체적으로 일하느냐, 그 다음에 열린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큰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GE 같은 경우에 보면은 GE가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관점의 어떤 투자와 소프트웨어적인 관점, 특히 조직 문화 개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큰 그 효율성을 높였다는 자체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장표가 사실은 제일 여기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라든지 많은 회사들, 또 외국 기업들이 가장 벤치마킹 많이 하는 회사가 토요타라고 저는 압니다. 근데 일본 그 도경대 부시모토 교수가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하나 뱉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토요타의 생산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다 실패한다. 왜? 그 이유는 토요타가 이게 가능케 하는 토요타의 깊은 본질인 종업원들의 마음가짐과 조직 문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 모형만 따라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아주 일침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한 기업의 어떤 공통점은 다투게 있지만은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지풀이 세대죠.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건 충분히 되는 주력 사업의 경쟁력은 충분히 확보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린 리더십과 팔로우십, 그 다음 이거를 기반으로 그 회사를 감싸고 있는 유연하고 남다른 조직 문화가 존재를 했다는 이런 큰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기업으로 가려고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가 생각하는데, 첫째, 아까 변화 관점에 대해서 본질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요즘 여기 계신 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재의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학연, 그 다음에 어떤 지연, 그 다음에 뭐 우리 말하는 때 이런 게 많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자세가 어떤지, 어떤 회사 내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어떤 소통력이 어떤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이익, 직원 수, 이거로 회사를 보던 시각하고, 아, 저 회사는 엄청나게 크겠는데 하는 그 회사의 문화, 철학,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의 주인의식, 이런 게 느껴지는 회사들이 지금 상당히 발전하는 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직 문화를 위해 가지고 모두 시도를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중요한 거는 일단 생각이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유연하고 남다른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거를 확신을 갖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저희가 이제 KMS라는 걸 하고 있는데 지식경영이 되게 고상한 거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식경영이라는 거를 그냥 한번 정의를 하자면은 임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업무를 할 때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같이 일하는 어떤 그런 조직 문화의 장을 형성하는 보조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회사용 네이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경영이 성공한 사례 회사에 10개 회사 중에 보통 한두 개 회사가 우리 국내에서는 성공을 한다. 그 회사의 직원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지식경영은 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 다음에 지식경영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힘이 커지더라. 그 다음에 탑다운이 아닌 바텀업 문화가 되더라. 회사 분위기가 관리에서 참여를 받기가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조직의 감성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성과와 연결됨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직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저희 고객사 중에서 봤을 때는 계속 지속 성장하는 회사구나 하는 그런 공통점을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에 프랑스의 비방기 그룹, 국내 세계 4위의 미디어 그룹인데 그 임직원들이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우리나라로 워크숍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도 갔었는데 너희 왜 왔니? 그러니까 자기 회장이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어의 변화 적응력, 그 다음에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 다인맥이라는 단어, 그 느낌이 어떤 건지만 배우고 와라 해서 한국을 왔답니다. 근데 지나서 5개월 후에 GE에서 또 왔습니다. 한국의 조직 문화와 한국의 어떤 빠른 결정력, 그 다음에 열정 의지를 배우러 왔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를 이렇게 배우러 오는 회사들이 많아서 저희도 어색하면서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비방기 그룹에 한국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임원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기적적인 성장을 해가지고 2만 달러 국가 자산으로 경제가 2만 달러에 인정한다. 근데 자기들이 한국 기업하고 일을 해봤을 때 한국 기업의 임직원들의 의식과 마인드는 자기들 볼 때 5천 달러의 국가 같다. 그래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어떤 일하는 문화의 의식을 높이는 것, 이게 한국의 가장 큰 숙제라고 자기들은 생각한다. 그 말을 얘기했는데 참 공감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식경영이라는 것은 같이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쓰이는 조그마한 그냥 보조 도구입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이런 조직의 그 열린 문화가,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경영자, 실무자들의 생각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그거를 실천해서 되게 하는 것, 이것만 가미되면은 아마 저희 이제 한국이 저희 한류라는 기회가 와서 이제 한국의 어떤 K-팝 뭐 이런 드라마, 노래 이런 뿐만 아니고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전 세계를 누비는 기업 한류에 큰 이바지를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